이탈리아와 프랑스 사이에 작은 섬이 있었습니다. 이 섬을 이탈리아는 프랑스에 싼 가격에 팔아넘겼고요. 프랑스 대혁명 직전에 나폴레옹은 소위로 임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격변의 시기에 이래저래 하다가 나폴레옹은 대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나폴레옹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짧게 넘어갔는데요. 나폴레옹에 대한 이야기 오늘 또 구체적으로 또 재미있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 프랑스 혁명은 나폴레옹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었는데요. 오늘도 그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용환 박사님, 방종관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좀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은 이야기들을 건너뛰고 있습니다만 나폴레옹에 대한 얘기는 좀 많이 해봐야 될 텐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나폴레옹의 행보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나폴레옹이 프랑스 군사 체계에서 부상한 게 결국 툴롱 전투지 않습니까? 네. 그 전투가 있기 전에는 그 나폴레옹의 생활을 이렇게 보면은 프랑스 본토에서 이제 연대 근무하면서 거의 절반 이상을 휴가로 받아서 유급 휴가를 받아서 코르시카로 옵니다. 그래서 코르시카로 와서 혁명을 동조하는, 혁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상황이 있었죠. 당시에는 프랑스군에서 정규군도 있었고 의용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군은 국가에서 장교를 임명을 하고 임관을 하지만은 의용군 내에서 투표로 선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르시카에서 혁명에 동조하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의용군은 투표로 선출해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나폴레옹이 이제 그 혁명을 지원 활동하면서 코르시카의 의용군 지휘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의용군 대대 중령의 계급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정규군 소위 중위, 근데 의용군 중령 이렇게요? 그렇습니다. 이중의 군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도 되는 거였던 그 거예요?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일시적으로. 그 당시에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혁명이 날 때 나폴레옹은 자기가 프랑스에서 출세하겠다는 생각은 아직 안 했어요. 애국심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랬겠어. 내가 이 프랑스에서 뭘 하겠냐. 그래서 애국심을 위장해서 내 고향 코르시카를 위해서 한 몸 바치겠다. 그래서 휴가 내고 코르시카에 가 살아요. 그때 프랑스 군대가 얼마나 개판이냐면 몇 달 동안 안 돌아와줘도 심지어는 무단 이탈이고 복귀를 안 하는데 이거 휴가로 주셔. 그랬더니 줘요. 그랬더니 또 유급 휴가로 바꿔주셔. 와, 상당히 뻔뻔하잖아요. 그래서 소송까지 해서 받아요, 월급 다. 그래서 코르시카에서 자기는 코르시카에 있었어요, 그때. 그럼 나는 프랑스인이다보다는 코르시카인이다라는 마인드가 좀 강했네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혁명 초기에 조금 프랑스 혁명에도 무관심했던 게 그냥 이걸 기회로 이 네. 기회에 코르시카를 이렇게 하고 내가 코르시카의 영웅이 되어보자 소박했죠, 이때만 해도. 그 얘기는 프랑스 혁명은 약간 프랑스 혁명은 외면하고 코르시카에서 의용대대를 운영하고 거기에 중령이 됐다는 건 독립에 대한 의지도 약간 있었던 건가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조금 파올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생각과 파올리 생각이 같은 코르시카 내에서 혁명에 동조하는 활동을 했지만 두 사람의 생각이 조금 틀립니다. 나폴레옹은 기본적으로 프랑스 혁명에 동조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좀 더 빨리 군 내에서 진출을 하고자 하는 생각, 두각을 나타내고자 하는 생각이 앞서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차적으로 코르시카의 어떤 독립이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좀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파올리는 그 반대죠. 코르시카의 독립이 우선이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협조하는 스탠스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생각이 틀린 거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루이 16세가 처형당했을 때 나폴레옹은 그게 동조합니다. 그런데 파올리 입장에서 보면 왕당파 입장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거기다가 만약에 코르시카가 독립을 했을 때 파올리가 거의 왕이나 마찬가지의 위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언젠가는. 나도 당할 수 있다. 당할 수 있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완전히 이제 생각이 나폴레옹은 나와 생각이 다르구나라는 다르구나. 생각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프랑스 정부에서 파올리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 옆에 사르디니아라고 있지 않냐? 그 밑에 코르시카 밑에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정복하라고 임무를 줬습니다. 그런데 파올리가 프랑스 정부에 10,000명의 병력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10,000명 병력 못 주죠.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충분한 병력은 주지 않고 정복하라 그러니까 이제 파울리가 병력을 파견하는데 600명밖에 안 됐습니다. 정규군 150명, 뭐 의용대 450명 안 되죠. 갔는데 파울리가 결정적으로 거기에 작전을 하면서 나폴레옹의 작전 계획을 전체적으로 알려주지도 않고 처음에 공격해 들어갔는데 조금 초기에 성과가 있었다가 안 되니까 철수를 했습니다. 근데 철수하면서 나폴레옹한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완전히 붕괴하게 됩니다. 야, 이게 돌아와서 프랑스 정부에다가 파울리가 이렇게 했다. 진짜 이 사람은 혁명을 할 사람이 아니다. 다른 생각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정부에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파울리도 이 사람 도저히 이제 나폴레옹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코르시카를 독립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의 그 집안을 습격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시점이 1793년도 6월쯤이 되면은 더 이상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코르시카에는 어렵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나폴레옹은 코르시카에서 지지 기반을 쌓아서 빠르게 프랑스의 큰 인물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파울리는 그냥 코르시카에서 나는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둘의 의견 차이가 나면서 파울리한테 밉보이고 코르시카에서는 버틸 수 없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코르시카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느낌인 건가요? 처음에는 프랑스의 위대한 인물이 되려는 생각도 안 했던 것 같고 거기까지는 꿈을 못 그러니까. 코르시카를 네.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코르시카 사람들이 섬에 살던 분이고 하니까 왕당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혁명 이런 거 되게 싫어했어요. 일단 파울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도저히 맞을 수가 없어요. 이때 나폴레옹은 젊어서 그랬는지 되게 흥분해가지고 본인이 코르시카의 카이사르가 되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습니다. 근데 파울리가 딴 건 몰라도 산전수전 다 겪은 정치가아니에요. 근데 얘가 와서 의용군이나 조직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코르시카 역사를 써요. 안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눈치를 챈 거죠. 저놈은 카이사르가 될 놈이다. 그럼 자기는 뭐야? 폼페이우스, 잘해야 폼페이우스밖에 더 되겠어요. 애초부터 라이벌로 쳐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폴레옹 입장에서 보면은 코르시카 사람들이 나폴레옹을 별로 따라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때는 좀 젊어가지고 막 이제 막 갑자기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이것저것 막 한 모양이에요. 여기서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하면서 하나도 성공을 못 해요. 옆에 사람이 보면 다 실패했는데 나폴레옹은 거기서 실습을 다 한 거야. 성공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실패가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단기로 파파파박 돌아가면서 안 맞게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방법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방법을 써먹을 때는 어떻게 써먹어야 된다는 걸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나는 뭐 프랑스 욕심 없었어 했지만 이게 나폴레옹을 받기에는 코르시카가 그릇이 너무 작았던 거야. 근데 뭐 너들이 안 받아주면 내가 뭐 절로 가지 하면서 뭔가 델롬델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그냥 잘 키워줬으면 코르시카 총독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실패를 통해서 이제 더 클 수 있는 자질을 갖게 된 건데 어찌됐든 코르시카에서는 쫓겨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후의 행보는 어떻게 되나요? 코르시카에서 최종적으로 프랑스 본토로 다시 돌아가는 시점이 1793년 6월 10일입니다. 툴롱 전투가 시작되는 시점이 1793년 9월 달에 시작되거든요. 그러면은 약 3개월 정도의 네.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 과연 나폴레옹이 뭘 했느냐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두 가지 흥미로운 일을 했습니다. 이때 보직은 뭐냐면은 프랑스 마르세유의 왼쪽 이렇게 서쪽 북방에 보면은 아비뇽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 시간에 아비뇽의 굴욕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교황령이었는데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프랑스 영토로 소속이 돼버렸습니다. 전환이 됐고 아비뇽 지역에서 이탈리아 방면군의 화약을 수송하는 호송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근데 아비뇽에서 이탈리아 방면군 쪽으로 가려면 어디를 거쳐가야 되냐면 마르세유를 거쳐야 되고요. 툴롱을 거쳐야 되고 니스를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3개월 동안 임무를 수행한 거죠. 네. 그런데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정치 에세이를 씁니다. 제목이 보케르의 만찬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폴레옹이 이제 형식을 빌어서 하는 거죠. 음식점에서 선술집에서 상인을 만났는데 그 상인들과 대화를 합니다. 형식은 그렇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프랑스 혁명에 관해서 대화를 하는 거죠. 근데 결론은 국민 공회를 중심으로 프랑스가 단결해야 된다.
자코뱅의 논리를 쓴 겁니다. 써서 어디로 보냅니까? 로베스피에르의 동생한테, 오기스탱 로베스피에르한테 보냅니다. 딱 보니까 굉장히 그 자기들 이념에 딱 맞는 이야기거든. 이 똘똘한 녀석은 누구야? 예. 그때 대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그 중간에 역할을 다리를 놓아준 게 누구냐면 살리세티였습니다. 코르시카 출신 그 국회의원이었죠. 네, 코르시카 출신으로 제일 성공한 사람이에요. 제일 정치적으로 제일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살리세테가 중간에 다리를 놓아서 오기스탱 로베스피에르가 군인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애가 있구나. 그래서 딱 정치적으로 야 신뢰할 수 있겠는데라는 인상을 준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그거고요. 그래서 공금으로 살리세테가 그것을 출판도 했다 그럽니다. 오. 재밌는 것은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다 수거해. 왜요? 자코뱅은 자기가 자기가 황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다 수거해서 파기했다 그럽니다. 그 코르시카에 있을 때는 역사책을 썼어요. 네. 깨지고 나오더니 팜플렛을 썼어요. 네, 대장하고 어긋났는데 대장 밑에 가서 빌 줄 알게 됐죠. 네. 두 번째 이 사항은 굉장히 우연적인 요소가 가미됩니다. 뭐냐면은 지금 프랑스 남부 지역의 툴롱을 공격하는 부대의 포병 지휘관이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우연이었습니다.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니었는데 첫 번째 우연은 9월 7일 날 툴롱 지역을 공격한 부대 포병 지휘관이었던 돈 마르텐이라는 대위가 부상을 입습니다. 전쟁터에서. 그래서 후임자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16일 날 나폴레옹이 그 살리세테가 근무하는 지역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자기 동향이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정치 팜플렛을 또 이렇게 로베스피에르한테 전달해서 도움을 줬지 않습니까? 살리세테가. 네. 고맙죠. 인사 한번 드려야죠. 인사 한번 드려야 되겠다. 네. 찾아간 겁니다. 딱 만났는데 그렇지 않아도 찾고 있었는데 그래 마침 잘 됐다 너. 너 포병이잖아. 이렇게 된 겁니다. 거기서 바로 네가 돈 마르텐 후임을 해라. 그래서 바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이게 우연이라고요? 이 정보를 나폴레옹이 진짜 몰랐다고요? 공식 기록에는 모르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몰랐던 것은. 그런데 네. 이 당시에 가족들은 어디 있었냐면 마르세유에 네네. 어머니가 워낙 코르시카에서 다 남기고 나왔으니까요. 버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으니까 결국은 여기서 급식소에 가서 그 배급을 받았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나폴레옹의 개인의 입장에서는 가족은 지금 마르세유에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고 자신이 가장이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그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프랑스 군 내에서 빨리 뭔가 실력을 발휘해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었을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나폴레옹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툴롱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툴롱 전투는 어떤 전투이며 왜 일어났을까요? 툴롱이 아까 남부 해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마르세유, 니스 그 중에서 툴롱은 군항이에요. 지금도 툴롱이 프랑스의 군항일 겁니다. 가장 중요한 군항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소위 보수파 왕당파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니까 영국 해군이 툴롱 항구에 들어오게 되고 나폴리 군인데 그때 나폴리가 스페인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스페인령 나폴리 군대가 들어와서 이제 반혁명파를 지원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쯤 진해 같은 곳이 반혁명파의 거점이 돼버린 거죠. 외국 군대까지 들어온. 이렇게 되니까 프랑스 혁명 정부는 빨리 진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툴롱을 포위를 했는데 이게 괜히 군항이었어요. 바다로 들어가는 데는 완전히 요새가 돼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도 못 이기는 영국 해군이 지키고 있어요. 그럼 육지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육지 위쪽은 다 산이고 고갯길을 통과해야 되고요. 툴롱 자체도 당시는 최첨단 방벽 요새화돼 있고 콘크리트 같은 초보적인 게 나오면서 이제 성형 별 모양 요새라고 그런 강력한 요새들이 생겼는데 그런 요새로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베스피에르 정부는 군인들을 싫어하니까 사령관은 화가 출신을 안 채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화가였고 사병으로 복무한 경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령관이래요. 그래서 군대 내에 전문 군인이 별로 없어요. 유일한 군인이 그 포병 사령관 전사한 돈 마르텐이란 대위였는데 그 포병 지휘관이 없어졌잖아. 그랬더니 이때 한 명 있습니다 하고 나폴레옹 데려온 거예요. 그 총대장이라는 사람은 그림을 잘 그려. 그려놓고 야, 여기서 쏘면 맞겠네. 그렇죠. 그랬던 것 같네요. 야, 근데 나폴레옹이 지금 지휘관으로 왔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영국군이 왔잖아요. 영국하고 프랑스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잖아요.
누구 편들라고 온 거예요? 반혁명파니까요. 지금 프랑스의 공화 정부를 공격하는 거잖아. 아, 그러면 그러니까 왕당파를 지원해 주는 거죠. 반란 일어난 이 사람들을 그렇죠. 지원해 주러 온 예, 거예요. 예. 그러면 프랑스 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육지로만 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 툴롱 전투의 전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결정적인 국면의 양측의 전투력을 비교해 보면 프랑스군은 약 3만 2천 명, 영국군, 스페인군 합쳐서 약 2만 2천 명입니다. 그런데 영국군, 스페인군은 전함을 가지고 있었죠. 70여 척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꽤 많이 갖고 있었죠. 네. 그런데 툴롱 전투를 이렇게 기간별로 한 3가지 단계로 끊어서 볼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9월 16일 날 1793년 9월 16일 날 이제 그 지휘관으로 포병 지휘관으로 임명이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한 11월 24일까지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되죠. 2달 조금 더 넘는 기간은 일종의 탐색전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탐색전, 서로 이제 진지를 보강하고 어떻게 공격하는 것이 좋을지 뭐 정찰도 하고 소규모 교전도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휘관들이 프랑스군 지휘관이 준비되지 않은 지휘관이었습니다. 카르토, 화가 출신. 그다음에 두 번째 도펜 사령관. 이 사람은 이제 의사 출신. 3주 만에 그냥 교체됐습니다. 교체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디고미오라는 사령관이 들어왔는데 이 사령관이 이제 제대로 이제 전투를 지휘합니다. 11월 17일입니다. 그런데 이 지휘관의 교체 과정에서 나폴레옹이 뛰어난 정치적 공작을 합니다. 로베스피에르한테 편지를 씁니다. 우리 사령관은 포병에 대해서 전혀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 제대로 작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제대로 좀 보내달라. 이렇게 직접 편지를 씁니다. 지금 말하면 하극상이죠. 하극상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정치적으로 일단 신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고려해 줍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계속 바뀌고 마지막에 이제 디고미오 사령관이 들어오면서 제대로 된 작전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11월 17일에 바뀌고 나서 일주일 만에 작전 회의를 딱 합니다. 그래서 야, 내가 와서 판단해보고 해봤더니 나폴레옹의 작전 계획이 제일 정확해. 나폴레옹 작전대로 하자. 이렇게 결정한 시점이 11월 25일이었습니다. 그 사이 기간은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 기간 동안의 과정을 보면은 일단 뭐 9월 20일 날 소규모 교전이 있었고 그 교전에서 결국은 이제 일종의 약간 이제 견제 공격 비슷한 본격적인 공격은 아니었고 투입된 병력도 적었기 때문에 큰 성과는 없었고요. 두 번째는 툴롱을 보시면은 이렇게 툴롱 항이 있고 뒤에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고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접근로가 있는데 이 동쪽으로 들어가는 그 공격을 맡은 사람이 라포이페 장군이라고 해서 프랑스군 사령관이 또 있었습니다. 카르토 장군 말고. 근데 이 사령관이 야 동쪽으로도 공격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10월 1일 동쪽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당연히 실패했죠. 나폴레옹의 입장에서는 툴롱항에 저 만이 있지 않습니까? 쏙 들어와 있는 만에 그 툴롱항을 공격할 수 있는 포대를 점령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핵심을 못 짚은 겁니다. 다른 사령관들은. 그 과정에서 나폴레옹은 저 자코뱅 그 국회의원들한테 편지도 보내고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죠.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유일하게 기쁜 소식 하나는 진급했다는 겁니다. 10월 18일 소령으로 진급했습니다. 네. 소위를 5년 반 달았고 중위를 1년 달았는데 드디어 소령을 1년 11년 4개월, 16개월 만에 이제 소령을 달았습니다. 소위가 길었고 소위에서부터 소령까지 가는 데는 뭐 순식간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빨라져. 근데 이 당시 지휘관들이 너무 무능한 거예요, 사실은. 네. 저거를 계속 육지로 들어가자고 그랬는데 나폴레옹은 포인트를 딱 아는 거죠. 여기 핵심은 영국 함대다. 그렇죠. 걔들 없어지면 바다는 고립되고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럼 함대를 쫓아내야지 왜 육지로 들어가냐. 그래서 사실은 저 제일 남쪽에 그 항구를 싸고 있는 방파제 같은 요새를 공격하자. 거기를 점령해서 함대에다 포를 배는 포격에서 못 이기면 바로 후퇴해야 돼요. 근데 당시는 지상포대하고 배하고 싸우면 지상포대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점령하자 그래서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포대를 점령하기 위해서 또 포대를 구축해요. 포를 잡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나폴레옹이 했던 중요한 일 하나가 유능한 포수나 하사관들을 끌어모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들이 들으면 뭐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 당시 군대라는 게 좀 행정 뭐 이런 게 있어. 그냥 있으면 그냥 이거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이 훈련도 안 되고 뭐 직업군인 이래 봤자 그냥 시간만 때운 애들이고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 애들한테 물어봐서 수소문하면서 실력 있는 애들을 막 끌어모읍니다.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군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반역이에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걸 한다는 건 이제 뒤에 든든한 백도 가지고 있고 사령관도 2명이나 날려버렸으니 뭐 저기 이제 그 아니, 또 있고. 편지 쓰면 우리 엉아가 다 들어주거든. 그러니까 편지 쓰면 되고 느낌에 나폴레옹은 이기는 방법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오히려 그걸 설득시키고 모으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썼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2단계로 이제 접어들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모은 그 대포를 기록에 의하면은 한 100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개 포대가 9문 정도 되는데 그것을 총 11개 포대를 모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툴롱항에 보시면 저 만으로 쏙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입구 네. 부분. 저기 부분이 이제 명칭으로는 멀그레이브 요새 또는 이제 에케티 요새라고 하는데 이제 영국군은 저기를 리틀 지브롤터라고 불렀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기가 그만큼 지브롤터 그 해협처럼 좁아지는 부분이고 저기에 이제 요새를 구축했기 때문에 리틀 지브롤터라는 명칭을 붙일 정도로 아주 요새화된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저게 그만큼 영국군도 저게 방어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11개 포대를 배치한 그걸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기 멀그레이브 요새 앞쪽에 나폴레옹이 거기에 8개 포대를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위에 그 위에 툴롱 바로 왼쪽에 있는 요새가 말부스케 요새입니다. 저기에 2개 포대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1개 포대 이렇게 해서 멀그레이브 요새 앞에 전투력의 한 80%를 배치한 거죠. 그리고 말부스케 요새 앞에 한 20%,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견제 공격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이렇게 딱 배치를 했더니 이 영국군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들은 본토에서 추가적인 전력이 들어올 수도 없고 대포도 가져올 수 없는데 프랑스군은 계속 대포가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 만 입고 못 빠져나가면 전멸이죠. 그렇죠. 이 시간이 자기 편이 아닌 겁니다. 네. 그래서 11월 29일 날 먼저 영국군이 공격을 먼저 합니다. 주 공격 지점이 말부스케 요새 앞쪽으로 공격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폴레옹이 직접 이제 프랑스군 지휘관하고 그 반격을 지휘하면서 아주 그 큰 성과를 얻게 되는데 영국군 오하라 장군을 포로로 잡게 됩니다. 와. 영국군 지휘관을 포로로 잡은 거죠. 그 지상군이 말부스케 요새에서 방어를 하고 있다가 지금 기다리면은 오히려 더 불리하겠다. 차라리 공격해서 한번 저 요새 치자. 그렇죠. 공격 준비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해 들어갔는데 프랑스군이 가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반격을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나폴레옹이 앞에 가서 지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영국군 장군을 포로로 잡고 사실은 2단계가 되면 이미 주도권이 이제 프랑스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는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느냐만 사실 남아있는 거죠. 예. 이런 부분에서 사실 기록이 조금 자세하지는 않지만 그 이전 군대하고 지금 나폴레옹 군대의 차이는 군대가 얼마나 동기적으로 충만하냐. 네. 그다음에 근데 동기라는 게 군인들의 동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해요. 옛날 뭐 저기 약탈하자 이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형님이 훌륭해야 돼요. 중대장이 형님 같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도 군에서 중대장님을 형님 리더십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당시 귀족 군대들이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영국군도 군기가 굉장히 셌는데 그러니까 하여간 이 틈만 나면 도망치려는 애들이니까 잡아놓고 정말 그때 채찍으로 때리잖아요. 네. 줄 세우고 이런 것만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야간 전투, 어떤 격렬한 전투가 벌어질 때 지휘관이 앞에서 막 나가면 그 근처 애들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직이 같이 싸우려면 정말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프랑스는 일단 혁명 정신이 좀 있어요. 다 좋은 세상. 뭐 나도 이제 출세했을 때는 의욕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부사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직이 돼 있으면 군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용감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의 자존심, 돌격 앞으로. 근데 이제 병사들이 안 따라오거든요. 낮에는 군기 세게 할 수 있지만 이런 군대가 안 보일 때 정말 잘 싸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이런 데서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29일 날 이제 오하라 장군을 포로로 잡았기 때문에 프랑스군 입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 기록에 보면은 그래서 그 툴롱에 있는 왕당파들한테 항복해라. 뭐 이런 협상도 진행되고 있었다 그럽니다.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 공격 준비를 철저히 한 거죠. 그래서 12월 16일 날 최종적으로 총 공격을 개시를 합니다. 저기 멀그레이브 요새를 점령하고 최종적으로 저 만에 완전히 대포를 배치한 시점이 12월 18일 날 완전히 이제 툴롱항을 공격할 수 있는 준비까지 완벽하게 배치를 딱 하게 됩니다. 요새를 점령하고 그러면서 그 시점에 이미 이제 영국군 입장에서 야 이제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다. 더 이상 여기서 버티다가는 함대가 전멸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19일 날 새벽이 되면 다 빠져나가거든요. 스페인 군대를 싣고 다 빠져나가는데 왕당파들도 근데 같이 나갔어야 되는데 그때 다 나가지 못하면 왕당파들은 이제 포로로 잡히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이 이제 1793년 12월 19일 날 아침 9시에 그 프랑스군이 툴롱항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벌써 100여 문의 포를 다 준비를 했고 총 공격을 통해서 뭔가 극적인 장면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12월 16일 날 총 공격을 했고 19일 날 결국 영국이 떠나고 툴롱항을 점령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되는 거죠. 저때 배들은 생각처럼 물이 오래 못 떠 있어요. 배가 금방 약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육지를 올리고 또 보급도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네. 보급선도 계속 드나들어야 되고 그리고 철수하는데 뭐 바람이 안 맞거나 이러면 또 골치 아파져요. 자칫 묶여버리면 저 입구를 통과하지 못하고 묶여버리면 함대 자체가 녹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나중에 바다로 나가도 이 보수 정비가 안 되면 배들은 나무 배는 금방 물 커지거든요. 풍랑을 만났을 때도 그냥 내구성이 떨어져갖고 뚝뚝 깔아앉는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기를 점령당하면 공포예요. 말씀하신 대로 주도권을 놓치는 거죠. 네. 대안이 없으니까. 프랑스 혁명 발생 후 나폴레옹은 코르시카로 돌아온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정규군 중위 겸 의용군 대대 중령으로 활동한다. 코르시카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지만 파울리의 견제로 사르디니아 원정에 실패한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본토로 돌아온 후 정치 팸플릿을 작성 출판하며 로베스피에로의 지지를 받는다. 이후 벌어진 툴롱 공방전에서 나폴레옹은 왕당파 반란을 제압하고 승리한다. 이게 나폴레옹 전설의 시작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을 좀 듣고 보니까 그렇게 강했던 영국 해군도 없애고 프랑스군이 본래 이렇게 포기망이 강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폴레옹이 그 그리보발 장군한테 감사의 절을 반드시 올려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폴레옹이 등장하기 한 10년 전에 포병 시스템을 다 바꿔버립니다. 이 첫 번째 한 게 뭐냐면은 목적에 따라서 화포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공성용 화포, 기동용 화포, 크기와 이런 걸 다 다르게 했습니다. 야전 부대에서 사용하는 기동용 화포도 뭐 6가지, 7가지 이렇게 되는데 그걸 3가지로 줄였고요. 12파운드, 그 다음에 8파운드, 4파운드로 딱 줄였고 두 번째는 당시에 이게 산업혁명이 원래 1740년대가 되면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철 가공 이런 것들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모리츠 공법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포열을 안에 천공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주물로 해서 했는데 그 포열을 통째로 큰 하나의 덩어리 쇠로 만든 다음에 이걸 돌려서 천공을 하는 겁니다. 깎아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장점이 뭐냐면은 두께가 일정해집니다.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무게를 뭐 3분의 1 내지 2분의 1까지 줄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구경이 일정하기 때문에 포탄과 그 안에 그 공간이 일정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에너지 소모가 적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포탄이 훨씬 더 일정하게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탄약도 미리 뭐 이렇게 탐도하고 장약하고 그걸 다 맞추고 그 다음에 포신을 싣는 포가라 그러는데 그런 것도 다 조정하고 금속으로 다 만들고 그 다음에 화약을 수송하는 마차까지도 다 규격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등장하는 시점 되면은 프랑스 포병은 세계 최고입니다. 심지어는 제대로 혁명 과정에서 오합지졸 군대라고 하는 군대가 전투했던 게 발미 전투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프로이센 군대가 연합군이 프랑스 포병에 혼이 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나폴레옹이 그리보발 장군한테 감사합니다. 경례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게 대포가 지금도 그렇지만 군사비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어쨌든 당시는 유럽 최대 부국이었기 때문에 그 포병 어떤 지원, 대포를 이렇게 문수 이런 거 만들어내는 재력 지원이 충분히 돼서 경제력이 군사력이다라는 부분에서 네. 프랑스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근대 전쟁이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포병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기록에 의하면은 공성용 화포 중에 제일 큰 게 24파운드짜리입니다. 24파운드는 뭐냐면 포탄의 무게가 24파운드, 12kg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공성용 화포 24파운드의 길이는 약 3m 53cm, 무게는 2.7톤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이 대포의 구경이 152.7mm더라고요. 현재 서방 국가들이 운영하는 대포의 표준 구경이 155mm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네. 근데 지금은 포탄의 사거리가 뭐 몇십 킬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시에는 최대 사거리가 한 2.5km밖에 안 돼요. 그리고 유효 사거리는 1 내지 한 1.2km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나폴레옹은 그런 걸 다 계산해서 공성용 화포를 다 모아가지고 한 100문의 화포를 모아서 툴렁에서 아주 잘 활용한 거죠. 1793년도 지금 9월 달부터 12월 달이지 않습니까? 이때쯤 되면은 프랑스가 그 어떤 혁명 과정에서 군사적 혼란 상황을 좀 벗어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옛날 혁명이 이전의 프랑스군은 정말 그 상층 귀족 중심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장교들이 세 가지 경로에 장교되는 길이 있었는데요. 상층 귀족들은 나이 36대면 대령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진급했습니까? 근데 하층, 중하층 귀족들이 장교가 되면 나폴레옹 같은 케이스에 해당되죠. 45살 돼야 대위 정도 달았습니다. 차이가 크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부사관 하다가 장교를 다는 경우인데 이 사람들은 거의 소위 중위를 못 벗어납니다. 한 20년, 30년 동안 소위 중위로 근무하다가 전역하는 경우죠. 근데 이제 혁명 과정에서 국민 총원 동원령이 발령이 되고 이제 국민 개병제가 되면서 이 장교들을 누가 차지하느냐 하면은 하층 귀족 출신이나 부르주아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상층 귀족은 거의 군대에서 이제 물러가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70~80%의 그 프랑스 군대를 형성하면서 이제 기틀이 잡혀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793년이 되면은 통합합니다. 통합을 해서 1개 연대에 정규군 1개 대대, 의용군 2개 대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규군한테는 군기와 경험을 배우고 의용군한테는 혁명의 열정과 자발적인 의지 뭐 이런 것들 서로 융합을 시킵니다. 이때 되면은 서서히 이제 프랑스 군대가 그 어떤 그런 정착되고 혁명을 통해서 발전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드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대포가 발전된 이후에 용병들을 그 대포병과에서 막 모집했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그럼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돈은 누가 줘요? 정부 재정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일단 나폴레옹이 기용한 다음에 돈 줘요. 그래서 병사들한테 월급을 줘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매일 싸워요. 군자금 달라고. 원래는 이제 정규군하고 의용군 대대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네. 정규군 대대는 국가에서 봉급을 줬습니다. 네. 근데 의용군 대대는 피복도 안 줘, 장비도 안 줘, 봉급도 제대로 안 줘. 이런 문제가 이제 이중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당연히 나왔겠죠. 그래서 1793년이 되면은 군을 통합하면서 결국은 사실 정규군이 의용군 대대에 흡수되는 개념이죠. 그렇게 되면서 봉급, 피복, 장비 이런 거 다 통일이 됩니다. 나폴레옹이 툴롱에서 병사들 모을 때도 병사만 모은 게 아니라 이제 왜냐하면 병사를 모으면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장비도 끌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말도 구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민 관료들한테 또는 뭐 마을 촌장들한테 이걸 보내는데 그 시대는 프랑스는 어쨌든 이 중앙 집권적 국가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문서로 주셔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거 하느라고 정말 절반을 보냈다고. 근데 이런 거를 빨리 배웠는데 잘했어요. 본인은 죽는다 사는다 했지만 그거를 어떤 지휘관보다도 광범위하게 하더라고요. 이후로 나폴레옹이 어디 가서든지 보통 사람 10사람 이상을 자기가 해요. 그런데 하여간 잡다한 것까지 순간 툭 해내는데 이때도 이제 그것도 배우는 거죠. 근데 이게 당시 또 귀족이 나오는데 얘들이 아무짝에 쓸데없는 게 할 줄 아는 게 없어. 서명도 잘 안 해. 귀찮아서. 행정처리도. 그러니 뭐 가서 부르주아를 설득하고 이런 건 못하는 것이고 부르주아들도 사실은 전문직으로 성장한다고 그러지만 되게 한 구멍을 파야 되기 때문에 좀 다재다능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실 귀족 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천방지축으로 잘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이미 프랑스군은 부르주아 장교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들을 제대로 판단하고
조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 당시 혁명 정부는 이 엄청난 부르주아 장교 하사관 그룹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더 큰 문제가 좋은 군인을 찾아내는 기준이 없어요. 이게 혁명 정부의 제일 문제는 항상 혁명성을 본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조금 얘기가 나오겠지만 정신으로만 생각하는. 군대도 너 생각이 뭐야? 그리고 군대를 어떻게 해야 이 혁명 정신 가진 애를 채울까? 이 생각만 하다 보니 어떤 애가 유능한 군인이냐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죠.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황이 네. 발생을 하는데. 사실은 이미 군대 3분의 2의 유능한 장교들이 병사들이 엄청 깔려 있는데 얘들을 선별을 못하니 조직이 되려고. 근데 쭉 듣다 보니까 저는 계속 든 생각이 사실 막연하게 나폴레옹은 굉장히 천재다라고 많이 들어왔는데 지난 시간부터 박사님과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천재적인 능력보다는 엄청난 노력과 함께 그 주변 상황들이 뭔가 밀어주는 느낌이에요. 나는 프랑스에서 우두머리 될 생각이 없는데 내 고향에선 날 자꾸 싫어하네. 뭐 약간 네. 그리고 포병 뭐 크게 상관없었는데 형님이 마침 다치셨네. 약간 이렇게 자꾸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좀 물론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면은 안 되지만은 과연 나폴레옹은 천재일까? 노력파일까? 이거 궁금할 것 같거든요. 저는 노력파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 디고미어 장군이 툴롱 전투 끝나고 나서 나폴레옹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보나파르트의 장점을 표현할 단어가 없습니다. 나폴레옹 그러니까, 그 단어만으로 그냥 표현하는 거죠. 이 사람의 능력을 정말 잘 평가하고 싶은데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기술, 그다음에 지적 능력, 용감성 모든 면에서 이제 그렇게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나눠보면은 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리보발, 기베르 이런 사람들의 선험자들의 앞에 간 사람들의 노력, 네. 그다음에 또 일정 부분 뭐 지적 능력이나 이런 부분 또 천재적으로 뭐 선천적으로 받은 게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천적인 노력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788년도 연말에 이제 초급 장교 생활을 하면서 질병을 앓습니다. 이게 사실 고생하고 깨어나서 그 다음에 초에 자기 어머니한테 편지 쓸 때 어머니 제가 가진 능력이라고는요, 제가 가진 자원이라고는요, 저는 귀족도 아니고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일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진. 근데 이 과정을 보면은 그 나폴레옹이 초급 간부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또 도와줬다기보다는 자기 직분에 충실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초급 장교 근무 시절에 근무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또 그 논문도 쓰고 그다음에 또 훌륭한 포병 지휘관 만나서 디테일하게 또 사관학교 배운 거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공부도 하고 훈련도 하고 이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과정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이제 물어봐요. 근데 보통 이렇게 물어봐요. 참고서 뭐 쓰냐? 너는 몇 시간 자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근데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서로 이제 상대를 분석하거든요. 얘들이 분석할 때는 제가 속도를 알아보려고 그래요. 제가 여기서 요 거를 읽는데 얼마나 몇 분이 걸리냐. 쟤는 2시간 동안에 얼만큼 하느냐. 그러니까 효율과 속도를 보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보는 애들이 소수예요, 진짜. 나폴레옹도 똑같은 것 같아요. 계속 자기를 어떻게 보면 학대하면서 이 효율성을 키워가요. 나폴레옹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너무 혼자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나중에 몰락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나중 얘기고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빨리 하면서 시너지를 높여서 올라가는 거죠. 나폴레옹이 이제 보면 코르시카에서 뭐 사람들을 열심히 끌어모으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쫓겨나고 고생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소위 생활 오래 하고 중위 대위까지는 좀 오래 걸렸지만 툴롱에서 소룡을 달고 툴롱 정투에서 전설의 시작이 된 이유 그때부터는 초고속 아니겠습니까? 네, 초고속이죠. 뭔가 여기서 또 한 번 깨있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코르시카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 한계를 걸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사회에서 얼마나 출세할 수 있겠니? 네.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초등학생 때부터 그 프랑스 귀족들하고 놀면서 얻는 거는 상대방보다 못한 자신밖에 볼 수가 없었으니까
아무리 꿈이 있는 사람이라도 출신의 내가 한계를. 코르시카로 돌아가서 뭐 카이사르가 돼야지. 네. 근데 코르시카에서 쫓겨났을 때 그러면 프랑스의 카이사르가 되어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처음에는 생계형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살고 보자. 근데 해봤더니 주변 애들이 별거 아닌 것이요.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요 꿈을 키워가는 거는 대부분 그래요. 성공하면 꿈을 키워가죠. 저는 이게 나폴레옹 같은 게 원을 말하고 싶은데 한 단계가 아니고 면적으로 생각하면 제곱을 해야 돼요. 네. 부피로 하면 세제곱을 해야 네. 되고 그렇죠. 이거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위로 올라갈 때 이걸 계단으로 본다고요. 아, 그게 아니라 부피로 봐야 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폴레옹이 초고속으로 성장했다라는 얘기만 하는데 사실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이 세제곱의 습득 노력을 더 초고속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속이 붙으니까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섭다. 무섭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1에서 2가 되고 4가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면적으로 가면 제곱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부피로 넓어지니까 커지니까 세제곱을 계산을 하고 사람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코르시카에 있을 때 나폴레옹은 정치적으로는 완전 순진무구했어요. 정말 10대의 뭐랄까 소년. 그냥 그런 것만 있었거든요. 꿈 많은 소년. 조금 순진했어요. 그 보케르의 그 연설인가 그것도 보면 좀 순진하고 이렇게 좀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성공한 것 같아. 왔는데 애가 좀 순진하잖아. 저는 역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설령 그렇게 될 수 없을지언정 영웅이나 전설이 탄생을 했을 때 그걸 보며 감탄을 하고 이 이야기를 내가 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기 때문이거든요. 분명 섬에 있을 때 나폴레옹은 섬 주민들조차도 아이 너 따위가 뭘 하고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툴롱에서 활약을 했을 때는 귀족들도 얘 뭐야 라고 놀라는 상태가 됐거든요. 그 이후에 나폴레옹은 어떤 전설을 쓰게 될까요? 세제곱으로 커집니다. 다음 시간에 세제곱으로 커지는 나폴레옹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툴롱 전투를 통해 혁명정부의 샛별로 자리 잡은 나폴레옹은 이탈리아 원정을 계획한다. 이탈리아 북부까지 진격한 나폴레옹은 로디다리에서 오스트리아군과 맞붙게 된다. 특히 프랑스 최정의 척탄병 부대는 적의 포화를 뚫기 위해 선봉에 서게 되는데 프랑스의 숙적 오스트리아와 웨나부다리에서 맞붙게 된 나폴레옹. 그는 어떤 작전을 펼치게 되나? 유럽 정복의 시작 이탈리아 원정 많은 시청 바랍니다.